저금리 유동성 장세는 영원할 것이다. 집값은 계속 오른다. 현금 가지고 있지 말고 주식 사든가 부동산 사든가 코인 사든가 금 사든가 뭐라도 사라. 현금은 휴지 조각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현금이 휴지 조각 되는 거는 한 베네수엘라 정도는 돼야 그 정도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다? 안정적이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석유 의존도가 너무 컸고 그 상황에서 기술은 없는데 다 쫓아냈죠, 외국 기업들. 그래서 석유를 캐지 못하고 수출 수입이 활발히 안 되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2%대죠. 그런데 물가 상승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것이고, 자, 금리 인상하면 현금이 쓰레기가 되나요? 돈을 풀고 유동성 축소에 들어가는 거다. 미국에서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유동성 장세가 완전히 끝나가고 있어요. 특히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미국보다 늦었죠. 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그때 바젤 3가 나왔는데, 그게 2012년 1월에 도입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 정부로 넘기고 또 다음 정부로 넘기고 해서 이번에서야 제대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 도입이 돼야 하는데 문제가 터졌죠. 뭐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델타 변이에도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델타 변이, 지금 그걸로 인한 경기 침체는 막을 수가 없다. 돈을 풀든 말든. 왜냐면 돈을 이미 너무 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풀진 않았죠. 하지만 외국에 비해서 많이 안 푼 거지 어느 정도 풀긴 풀었다. 그런데 뭐 형식이 회수가 가능한 형식으로 풀었죠. 그래서 도입이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유동성 회수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동성 장세로 더 오른다. 뭐라 그래요? 풍부한 유동성, 막대한 토지보상금, M2 대비 토지보상금이 가장 높은 시기가 언제였다? 그렇잖아요. 유동성 장세니까 늘 말하는 게 화폐가 많이 풀려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토지보상금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유동성 대비 토지보상금을 봐야 되죠. M2 대비 토지보상금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언제다? MB 정부 때. 이때 뭐 했어요? 보금자리 만들면서 토지보상금 M2 대비 가장 높았는데 집값 떨어졌죠. 풍부한 유동성,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얼마나 아직도 계속 풍부하다고 할까? 은행뿐이죠. 똑같이 토지보상금, 풍부한 유동성,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게 뭐에서 나온 거예요? 저금리 유동성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저금리 유동성이 맞다. 금리를 낮춰서 빚으로 쌓아 올린 유동성이다. 외국 같은 경우는 진짜 돈을 많이 풀었죠.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그 이전부터 아베노믹스로 풀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을 위해서 푼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써야 된다. 이거 있었죠.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 RP 풀어서 회수할 수 있게 풀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빚으로 나온 거다. 이때 초이노믹스 급격히 증가하다가 집값 올라가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때부터 막 LTV 막 이런 거 도입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DSR 뭐 이런 것들 도입되는데 떨어지죠. 그런데 금리가 또 떨어지면서 급격히 다시 올라갔다. 요게 저금리 유동성이니까 빚으로 올려놓은 장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최고 증가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7월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 은행별로 한도가 있다. 은행에서도 빌려줄 수 있는 돈에. 그래서 2분기 때 전세값 너무 올려놓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한도가 소진돼서 전세자금 대출을 6월에 아예 못 빌려줬었죠. 7월에 이렇게 증가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8, 9월에 증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금융권 대출도 폭증. 그래서 이금융권도 지금 규제에 들어간다고 했죠. 유동성 장세는 끝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역습. 지금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특단 조치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10월이나 11월 중에 테이퍼링이 들어갈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전에 9월에 종료되는 것들이 많죠. 상환유예도 종료되고 세입자도 이제는 9월부터 내보낼 수 있다. 또 뭐가? 실업급여가 돈으로 엄청 풀었는데 이것도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테이퍼링 들어간다는 거죠. 세입자 퇴거유예도 종료되고. 그런 상황에서 올 가을에 끝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인상이 금리만 올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한 생각인데 금리 0.25% 올려서 유동성 아직도 저금리다 이딴 얘기 하지 말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 뭐예요? 유동성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이자 더 올려서 사람들이 못 빌리게 만들겠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니라 금리 인상도 유동성 축소 정책의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조기 테이퍼링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파월 의장이 아직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라 그래요? 명확하지 않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문제는 뭐예요? 인플레가 더 위험하죠. 지금 테이퍼링 준비 마쳤고, 자, 10월, 11월 이야기 많이 하는데 당장 9월부터 공식화할 수도 있다. 이미 어느 정도는 회사채 매입도 중단했었죠. 그래서 말만 테이퍼링 안 한다 이야기했지 미국에선 테이퍼링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바젤3 도입해서 LTV가 바젤1이에요. 그 다음에 DTI, 얘가 2죠. DSR이 바젤3의 영향이다. 그래서 LTV는 뭐예요? 현재 갚으면 돼요. 바젤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바젤3에서 뭐가 생겼어요? 미래 손실 대비. 그러니까 LTV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현재 집값이 10억이야. 예전에 초이노믹스 같은 경우 바젤3 도입이 안 돼서 초이노믹스가 가능했던 거죠. 7억을 빌려줘봐요. 근데 지금 집이 10억이잖아. 팔아도 갚을 수 있다. 이건데 어때요? DSR 같은 경우 이 사람이 미래까지 계속 갚을 수 있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 뭘 봐야 돼요? 소득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득 대비로 갚을 수 있냐? 자, IFRS9는 2018년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제대로 도입되는 것은 올해 7월에 바젤3가 도입이 되고 9월에 또 있죠. 근데 어떻게 돼요? DSR 규제가 시작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냐? 규제 지역에서 6억 초과 주택 요 정도에서 7월에는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이 중에 신용대출은 1억 원 초과 유지. 그 다음에 내후년 7월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억 초과면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릴 수가 있더라. 전세 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에 대해서.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가 더 힘들어진다. 축소 시작이 되었죠. 신용대출도 지금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용대출을 연봉까지. 자, 연봉 3천만원 버시는 분들은 3천만원까지 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예전에 신용대출 엄청 많이 받았었죠. 영끌이 LTV만 가지고 했었냐? LTV, 그 다음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심하면 뭐 카드론 같은 것도 끌어올 수 있고 3금융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았었죠. 여기다가 뭐 플러스로 퇴직금이나 이거는 뭐 대출이랑 관련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 추가가 됐었는데 핵심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DSR로 묶인다. 지금 문제는 그럼 뭘 잡아야 되느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근데 혼인을 해서 신혼부부가 돼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집을 사고 예를 들어서 6억짜리다. 아내가 여기에 한 5억 정도로 전세를 들어간다. 그렇다면은 기존 LTV 같은 경우 40%, DSR이면 낮아질 수도 있죠. 40%면 얼마예요? 2억 4천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세자금 대출로 받으면 4억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꼼수를 사용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뭘 규제해야 돼요? 집값 막으려면 전세자금 대출 역시도 DSR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매매가 터지면 전세 살아야 되고 전세가가 오르니까 매매가가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매매 터지면 전세도 같이 터져요. 왜? 깡통 전세 나게 되면은 집주인이 그냥 경매로 넘겨버린다. 보증보험 안 되는 데는 들어가면 안 된다. 전세도 미리 거품을 낮춰놔야 되는 상황이다. 자금대출이 검단에서 막혔죠. 자, 검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뭐예요? 대형은행 지점의 잔금대출 규모가 과거 2, 3천억 원에서 200억에서 5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리고 접수를 잠정 중단하고 있다.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주면 돈 되잖아요. 뭐 때문에? 9월에 연기되었던 LCR이 도입되기 때문이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즉 예대율이나 이런 것들 많이 맞춰야 되는 거죠. 은행이 지금 예대율이 대부분 다 90% 후반이에요. 예를 들어 인터넷 은행 이런 거 새로 생긴 것들 말고 1금융권 은행들이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대출 너무 많이 내주면 어떻게 돼요? 저 은행 위험하다. 부동산 거품은 터질 위험을 외국에서는 보고 있죠. 그렇다면 위험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위험한 데다 자꾸 돈 넣는 은행.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리먼 브러더스 은행도 무너졌잖아요. 그 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자금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한도를 줄이고 있는 거죠. 청년 전세대출 시중은행은 외면하고 카뱅은 품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들 연체가 발생하면 실적에 영향을 준다. 연체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돈은 되지 않고 부담만 큰 상품이다. 그러면 카뱅은 왜 해요? 알아두셔야 될 것이 예대율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요. 자, 국민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축소해야 돼요. 위험하다는 거죠. 100% 넘어갔으니까. 예대율이 너무 높으면은 저 은행이 붕괴 위험이 있다 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너무 낮으면 뭐가 떨어져요? 수익률.
100억 예금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자를 1.5%씩 내주고 있는데 대출은 3%로 내줘서 수익을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출이 40억밖에 안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는 이자는 1억 5천인데 들어오는 건 1억 2천이다. 3천씩 손해보죠. 3천만 손해봐요. 여기다 플러스로 인건비나 기본 관리비 등등 손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대율이 너무 낮으면은 그래도 예금 금리보다는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뱅 87.2%. 저렇게 되게 공격적으로 해서 그래요. 엄청 많이 빌려주죠. 카뱅에서는. 신용도 높은 사람한테 쭉쭉 빌려주고서 예대율 쭉쭉 늘렸죠. 카뱅 2년 전만 해도 한 4, 50%밖에 안 됐어요. 카뱅도 위험했었다. K뱅크도 지금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데보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농협에서도 지금 대출을 차단하고 있어요. 전세대출 같은 경우. 왜? 지금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거기다 유동성 커버리지 뭐예요? 고유동성 자산을 향후 1개월간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 보유 비율을 의미한다. 100%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돈 많이 빌려가서. 그러면 얼마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4개 은행 합쳐서 20조 원 수준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 예금은 더욱 늘려야 되고 대출은 줄여야 되죠. 그래서 국채를 매입해야 된다. 자금 마련해서. 그만큼 지금 은행에서는 대출을 내줄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금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저금리 유동성인데 은행에서 금리가 낮으면 뭐해? 돈을 안 빌려주면 땡이에요. 근데 이걸 정부에서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바젤3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도입되었어야 돼요. 이미. 그런데 지금에서야 도입되고 있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급하게 맞추고 있는 거다. 그동안 너무 많이 빌려줘서. 거기다 가계 여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소득이 막 올라간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세금 늘어나죠. 집값 올라가고. 대출 엄청 늘었죠? 그럼 뭐가 늘어나요? 비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이 빠지면 뭐예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죠. 소득 빼기 비소비 지출. 소비도 안 했는데 나가는 지출,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 뭐 있어요? 세금, 이자, 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 돈을 모아야지 대출 껴가지고 뭘 살 텐데 모으기도 힘들어졌다. 지금. 그럼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 뭐가 같이 감소하겠어요? DSR 한도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 7%대를 기록했을 때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올려도 부담이 얼마 안 돼서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무슨 소리예요 저게? 6, 7%대 올랐던 때랑은 다르죠. 구매력 지수가 지금 얼마예요? 역대 최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다.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값이 너무 비싸졌죠. 지금 구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사람들이. 구매력 지수는 지금 정부 규제랑 하등 상관이 없어요. LTV를 억제해서 떨어졌다는 이런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 요거 두 가지만 봤는데 원금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지금 리먼 터지기 전보다 더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리먼 터지기 전에 금리 쭉 올렸죠. 기준금리 미국에서 올렸으니까 그때보다 더 살 여력이 안 되는데 그냥 4만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 그 4만원이 우스워 보여요? 예전에는 뭐 이자 비중이 높았다 이 정도 차이인 거지 원금 비중이 높은데 지금은 살 수가 없잖아요. 거래량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버블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 감소하죠. 임대료 인상되죠. 그러면 자영업 침체되죠. 자영업 침체되면 어떻게 돼요? 소득은 더욱 감소하죠. 자, 유동성 소득 감소, 대출 감소 두 가지가 가계 유동성의 핵심인데 요거 둘 다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결론 뭐예요? 유동성 장세 시작은 뭐 때문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돈 찍었다. 그러면 국가부채가 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를 안 늘리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법으로 초이노믹스를 선택했죠. 바젤3 도입 안 하고. 그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경기 침체에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이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거에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작년부터 계속 위험했다.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 터지면서 침체가 돼서 돈을 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연기가 된 거지. 그래서 더 위험해졌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축소 장세로 가고 있다. 축소 장세로 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자산시장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